이번에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1690개를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2주 연속인데요. 팔 때 받은 값은 한 개 평균 약 9,100만원. 이 회사가 그동안 사들인 평균값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손해를 확정하는 값인데요. 절대 안 팔 것 같던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 2주 연속으로 팔았다. 이 헤드라인만 보시면 겁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나온 또 다른 기사들을 열어보시면 그 장면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바로 그 주간에 해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를 중심으로 애널리스트들의 바닥 선언이 쏟아졌거든요. 지금 암호화폐 시장 유명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즈 측에서는 지금 아예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됐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회사가 파는 주에 바닥이라는 선언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소식은 원래 같은 주에 나올 수 없는 조합이겠죠. 둘 중에 한 가지는 틀린 건지 아니면 둘 다 맞는 건지, 이 구조가 따로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도부터 해부하겠습니다. 이번 매도는 몰래 판 게 아니라 공시로 나왔죠. 공시라는 건 상장회사가 정해진 서식에 적어서 시장 전체에 알리는 공식 보고를 뜻합니다. 그 서식에 적힌 내용은 이래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1690개를 팔았고 받은 돈은 우리 돈으로 1500억 규모입니다. 환율은 1달러에 1420원 어림으로 계산을 했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84만 개 남짓이죠. 1690개라면 1000개 중에 2개 꼴입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매도한 것들을 전부 더해도 1000개 중에 8개 꼴이 되지가 않습니다. 크기만 봤을 때 끝의 시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작은 조각들. 그럼 왜 팔았을까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공시에는 돈의 사용처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 판 1,500억 같은 경우는 전액 이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를 도로 사들이는 데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우선주라는 거는 이 다달이 정해진 배당을 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 주식의 값이 회사가 정해둔 기준보다 한참 아래로 밀려있던 거를 회사가 시장에서 115만 주 넘게 도로 사들이게 되면서 기준 가까이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매도가 값이 무서워서 던진 돈이 아니라 용처가 미리 적혀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서식의 반대쪽 면이 더 상당히 재밌는데요. 같은 주에 이 회사는 자기 회사 주식을 팔아서 9,300억 정도를 새로 마련을 했고 대부분 배당 지급용 달러 준비금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금은 6조 6천억까지도 불어났습니다. 비트코인 판돈의 6배를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손으로 마련했다라는 거고, 여기서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달 말 회사의 무매도 정책 같은 건 아예 없었고 길게 보면 계속 매수하는 쪽일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는 자기 말은 저축하는 개인으로서 한 말이면서 이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개의 사토시 코인도 판 적이 없고 회사는 자기 지갑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사토시는요, 비트코인을 쪼개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한 개를 1억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1사토시도 팔지 않았다는 것은 아예 한 개도 안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파는 쪽 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닥이라고 말하는 쪽은 무슨 근거로 그러는 걸까요? 이 가격의 경로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약 1억 7,70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달 고점 대비 5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이 분석가 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코인이 오간 공개 기록들이 좋아지고 있고 또 파는 힘이 눈에 띄게 약해졌으면서 7월 월간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미하일 반데 포페랑 멀린이라는 분석가도 같은 날 비슷한 판단을 내놨고 비트코인 기준 8,900만원 선만 받쳐주는 한 상승이 이어진다는 분석가의 의견, 그리고 10달 동안 내려가면서 찍힌 고점들을 줄로 이은 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 위로 값이 올라섰다는 진단까지도, 심지어 5억 7천만원까지 간다는 전망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숫자는 조금 있다가 제가 직접 따져볼 건데 이 분석가들이 공통으로 보는 확인 지점이 하나 있죠. 바로 비트코인 기준 약 9,200만원 선입니다. 잠깐 스치는 게 아니라요, 그 위에 자리를 잡아야지 회복이 진짜 시작이 된다는 거고, 근데 이 바닥 이야기는 겉으로 말 안 해도 다들 쓰고 있는 판정 기준이 한 가지 숨어 있는데요. 이렇게 공통적인 지표라면 믿어볼만 하겠죠. 이 바닥 국면에 그렇다면 가장 고전적인 특징이 뭐냐? 나쁜 소식이 나와도 값이 더 안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겁이 나가지고 매도할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인지 아닌지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 왔을 때 확인이 돼요. 이 저가까지 내려왔을 때 악재가 나와도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닥이라는 거겠죠. 이 지난주가 정확히 그 확인의 한 주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 보유기업이 2주 연속으로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미국에서 몇 년을 끌어온 코인 규칙 법안이 결국에 여름 휴회 전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로 넘어갔다는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는 비트코인이 3.7% 올랐고 코인데스크는 정치권 소식보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자금들, 달러 약세가 값에 더 크게 작용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를 읽다가 제 눈이 가장 오래 멈춘 대목은 따로 있죠. 판 수량이 아니라 판 기간과 알린 시점입니다. 이 매도한 건 지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고요. 알린 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누가 파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 1690개를 다 받아냈고요. 받아낸 그 한 주의 성적이 오히려 상승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몇 해째 이 시장에서 제일 무섭다던 일이 이미 일어났고
이미 지나갔고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분석가 세 사람이 바닥으로 돌아선 그 금요일, 정확히 그 매도가 진행되던 한 주의 한복판이었다는 거죠. 다만 이 바닥 논쟁 자체가 사실로 굳는 순간 시장의 질문은 바뀝니다. 어디까지 빠지느냐에서 무엇부터 회복하느냐로요. 그리고 그 질문의 시기를 XRP는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가장 큰 법적 질문이 끝난 상태로 맞이합니다. 리플을 둘러싼 그 오랜 법정 다툼은 작년에 마무리됐죠. 지난 사이클 기억해보시면 시장 전체가 큰 바닥을 지나서 막 지금 위로 돌아서던 바로 그 무렵에 XRP만 정반대 성격의 소식을 만나서 회복 국면에서 혼자 빠졌습니다. 이번에 그 배치가 뒤집혀 있고 바닥 논쟁이 벌어지는 지금 그 질문은 이미 끝나 있고 남은 건 규칙이 확정되는 날짜 문제뿐입니다. 이 시장의 계절과 XRP의 서류 상태 같은 방향에 놓인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매도권은 여기서 소화가 끝난 재무 집행으로 정리가 되고 시장의 시선은 약 9,200만 원 위에 자리를 잡느냐 여기로 옮겨간다. 그 자리를 잡으면은 지금은 소수 의견인 바닥론이 다수 의견으로 굳고요. 그 전까지는 8,300만 원, 9,200만 원 사이에 공방이 이어진다는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이번 매도 사이즈가 이 크기랑 용처가 알림 방식이 전부 재무 집행의 문법이었었죠. 두 번째로 악재가 겹친 주간에 오히려 값이 상승했다. 그렇다면 파는 손보다 오히려 받고 있는 이 매집 세력이 더 컸다는 실측치입니다. 세 번째로 새 분석가의 전환 근거가 앞날 예측이 아니라 이미 찍힌 데이터였습니다. 이 몇 해 묵은 최악의 소식이 실물로 나와서 재보니까 보유의 1000분의 2짜리 용처가 적힌 재무 집행이었고 그 물량이 팔리던 한 주일 동안 시장이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 그게 애널리스트들이 바닥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진짜 배경입니다. 다만 판정은 아직이기 때문에 이 9,200만 원 위에 자리를 잡는지가 그 다음 숙제겠고,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매도는 오래된 공포의 끝일지 아니면 진짜 매도의 시작일지 댓글로 여러 가지 자유롭게 생각 남겨주시고, 저는 이 회사 공시에 팔았다가 아니라 매수했다는 이 문장이 다시 등장하는 날, 그때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1월 1일, 그리고 2029년 1월 1일, 2030년 1월 1일 이 날짜 3개를 먼저 불러드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다 같은 세금 하나, 그러니까 코인으로 번 돈에 나라가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 날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날짜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 날짜는 지금 법에 그대로 적혀있는 날이고요. 두 번째 날짜는 이달 안에 국회에 내겠다고 예고된 법안 소개 날입니다. 세 번째 날짜는 지난 10일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 소개 날이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날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워버리자라는, 그러니까 이 세금 자체를 없애자는 조기도 국회에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은 한 개인데 달력은 3개, 지우개까지도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 결론부터 먼저 올려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날짜 가운데 맨 앞 내년 1월 1일에 동그라미를 쳐둘게요. 지금 구도로 봤을 때 이 날짜가 실제 시작일로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이고, 다만 미리 고백드리자면 이 동그라미는 상당히 겁없는 동그라미입니다. 이따가 어떤 기록 하나를 같이 확인해 보시면 왜 겁이 없다는 건지 아시게 될 텐데요. 그런데도 지우지 않는지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드리고 영상 맨 끝에서 이 동그라미를 다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 있는 자리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코인 세금 시행까지 이제 넉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시행 시점을 뒤로 미루는 법안들을 잇따라 꺼내들고 있고,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들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에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요,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힐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을 어떤 달력에 맞춰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답을 아무도 확정해주지 못한 상태로서 넉 달 반짜리 카운트다운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지금 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구도입니다. 야당 이름만으로 봤을 때 법안이 상임위 문턱도, 본회의 문턱도 넘을 수가 없어요. 이 통과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왜 한 장도 아니고 석 장씩이나 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몸통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그 종이 석 장을 한 장씩 펼쳐봐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장은 가장 오래된 종입니다. 지난 3월 19일 송원석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세를 아예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죠. 여기서 대표 발의라는 말을 짚고 가면은 법안 하나를 내려면 의원 10명 이상이 함께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명단 맨 앞에 이름을 올리고 내용을 책임지는 방식들을 대표 발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폐지안의 맨 앞 이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 당의 원내 사령탑이 자기 이름을 걸고 낸 종이라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주식에 매기려던 금융투자 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코인에만 세금을 물리는 건 형평성이 어긋나다 이러면서 과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지안 같은 경우는 지난달 29일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 올라가고 나서 소위원회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사흘 전중입니다. 정성근 의원이 지난 10일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바꾸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그 이유로 든 거는 해외 거래소, 탈중앙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거래를 포착할 인프라가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으니 이거를 보완하고 과세 체계를 다시 살펴볼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 생긴 소득부터 세금이 매겨지고요. 첫 번째 신고랑 납부는 2031년 5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달 안에 나온다는 세 번째 장이 오늘 뉴스의 주인공인데요. 김상원 의원이 과세 시행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이번 달 중에 대표 발의할 계획이고요. 이 법안은 지금 국회 사무처 법제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낼 법안의 문구랑 형식을 미리 다듬어주는 이 부서의 검토 단계에 있다고 이데일리가 전했습니다. 여기서 정확히 해둘 게 있는데 이 앞에 두 장과는 다르게 이 세 번째 장은 아직까지 접수 전입니다. 계획이 보도된 단계라는 얘기겠죠. 근데도 제가 이 종이를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 장 가운데 이 종이만 날짜에 근거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30도 아니고 폐지도 아니고 왜 하필 2029년이냐는 겁니다. 흥정하다가 나온 어중간한 숫자처럼 보이겠지만 이 지난달 29일 국회 회의실로 돌아가 보면 이 날짜에 출처가 보여요. 그날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김상원 의원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한 개는 계산 구조 문제였는데 이 코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손실 2월 공제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 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 원을 벌면은 전체로는 여전히 500만 원 손실인데 내년에 번 500만 원에 세금이 붙는 구조라는 지적이었습니다. 2월 공제라는 거는 올해 본 손실을 그 해로 끝내지 않고 다음에 이득 계산해서 빼주는 제도를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의 핵심인데 나라들끼리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 코인에 적용되는 시점 자체가 호주를 포함해가지고 29개 나라는 2028년부터 미국은 2029년부터 시작인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과세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지금처럼 내년부터 강행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냉정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법안의 날짜를 보시죠. 2029년 1월 1일 미국까지 그 자동 정보 교환에 들어온다고 본인이 국회에서 언급한 바로 그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이 던지는 질문은 세금을 매기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소득이 나라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해가 언제냐? 보이기 전에 거기 시작할 거냐는 질문에 가깝겠죠. 이 국내 거래소 소득은 보이는데 해외랑 개인 지갑 쪽은 아직까지 안 보이는 상태로 출발을 하면은 성실하게 국내에서 거래한 사람부터 걷게 된다는 이 논리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거고, 그리고 그날 부총리의 답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단 시행을 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답이었었고요. 질문을 던진 의원이 2주 뒤에 법안 준비 소식으로 돌아온 셈이니까요. 이 종이는 그 대화의 다음 장면이다라고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쪽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가 오늘 구도의 두 번째 축이 될 겁니다. 정부는 이 논쟁에 문서로도 답을 했는데 그 답이 조금 독특해요. 지난 3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 코인 소득세랑 관련된 내용이 단 한 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과세는 내년 1월 1일로 시행으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개편안에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곧 원한대로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침묵이 곧 실행인 구조인 거죠. 실무 쪽 발언도 같은 방향입니다. 재정경제부 담당 과장은 금투세 폐지가 코인 과세의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 코인 과세는 2020년에 국회를 통과했고 금투세 폐지는 그 뒤의 일이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고 거래소랑 당국 사이의 과세 인프라 구축 작업도 마쳤다는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가운데 코인에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는 논거도 당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 싸움의 진짜 모양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여야 격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건 이기는 방법이 서로 다른 싸움이에요. 시행일은 이미 법에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정부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도 시한이 되면 과세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과세를 막거나 미루려면은 그때마다 국회가 유예나 폐지 개정안들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한쪽은 이기려면 과반의 찬성을 모아서 문을 열어야 되고 다른 쪽은 달력만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과반은 시행하겠다는 쪽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통과가 안 되는 산수인데 왜 석장식이나 내느냐? 여기에 소위원회, 병합심사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답이 풀립니다. 이 상임위 안에는 세금 법안만 따로 모아가지고 들여다보는 이 작은 회의체, 소위원회가 있는데 같은 조문을 고치자는 법안이 여러 개 들어와 있으면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모아서 함께 심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병합심사고, 다시 말씀드려서 법안을 내는 순간 그 주제는 심사 대상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고요. 연말에 예산과 세법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12월 협상 자리에 정식 안건으로 앉게 됩니다. 반대로 법안이 없으면 그 자리에 앉을 자격 자체가 없고요. 그러니까 8월 달의 발의는 이 통과를 노린 정면 돌파라기보다는 12월 달에 자리맞기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폐지 2030년, 2029년 이 최대 요구부터 최소 요구까지 폭을 종이로 미리 깔아둔 모양새인데 이 폭 읽기는 어디 적혀있는 게 아니라 제 해석이라는 점은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요. 이 세금의 시행일이 지금까지 2022년에서 2023년 25년, 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는 거, 그리고 그 결정이 매번 연말 국회에서 났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국회 바깥의 압력까지도 이미 기록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지난 5월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과세 폐지 청원이요. 공개된 지 8해 만에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고요. 상임위로 정식적으로 회부됐었죠. 이 내년 1월 1일이라는 날짜, 그러니까 이 세금 시작일의 생존 기록입니다. 이 시작일은 지금까지 12월 국회를 3번 만났고요. 그리고 3번 다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2020년 말 태어난 이 세금은 6해가 지나도 단 하루도 시행돼 본 적이 없었고 시작일만 4번째 달력에 옮겨 적혔을 뿐이죠. 그리고 올해 그 4번째 시작일이 다시 12월 달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제 동그라미가 왜 겁이 없는 동그라미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전적만 놓고 보면 저는 지금 3번 연속 진 쪽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도 제가 동그라미를 지우지 않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반의 위치예요. 앞선 3번의 12월달 뜯어보면은 날짜가 뒤로 밀린 해마다 결국 표를 준 다수 쪽이 마지막 순간에 유예편에 서 있었고, 유예라는 것은 법을 새로 통과시켜야 성립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과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과반이 시행 쪽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라 개편안에 한 줄도 안 쓰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다 깔았다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미 실행 자세를 잡고 서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날짜가 또 밀리려면 과반을 쥔 쪽이 스스로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범위에서는 그 이유가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력, 그러니까 선거 일정이에요. 이 과거의 다수당의 마음을 움직인 힘은 결국에 투자자들의 표였었죠. 근데 올해 6월달 지방선거가 이미 지나갔고요.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는 2028년 봄입니다. 표가 당장 급한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만큼 과반이 12월달에 방향을 트는 데 필요한 동력이 예년보다 약한 국면이라고 저는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이더라도 구도상으로 봤을 때 이번 동그라미가 버틸만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1817년 캐나다 몬트리올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50년 전인데요. 이 도시의 상인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은행 하나를 차리고 캐나다 땅에 생긴 첫 번째 은행입니다. 몬트리올 은행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09년이 지난 어제 이 은행의 이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산망에 올라온 서류 한 장에 찍혔습니다. 14,000줄이 넘는 보유 목록이고요. 근데 그 목록 안에 이런 글자가 들어있었습니다. XRP라는 글자인데 오늘은 결론 문장 하나를 먼저 꺼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값이 깎이는 석 달 동안 명단들은 길어지고 있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영상이 끝날 때 이 문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어떤 명단이 어떻게 길어졌다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숫자부터 정확히 보고 가겠습니다. 석 달 전 XRP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안팎이었죠. 지금은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 같은 기간의 시장 전체 크기, 그러니까 가격에 유통되는 개수를 곱한 값은 29%가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 내내 계좌가 쪼그라드는 걸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바로 이 석 달 동안 시세 차트에서는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명단입니다. 이 크립토 베이직이라는 외신이 집계 회사 센티멘트의 자료들을 인용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한 지갑에 XRP를 100만 개 이상 담아둔 지갑의 숫자가 석 달 전 약 2,000개에서 지금은 2,038개로 늘어났습니다. 32개 정도가 새로 생긴 건데요. 이 100만 개 정도면 지금 값으로 봤을 때 10억 원이 훌쩍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지갑을 고래 지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자면은 이 명단의 문턱은 금액이 아니라 개수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이었다면 값이 출렁일 때 명단도 저절로 출렁이겠지만 개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값이 29% 빠졌다고 해서 이 숫자가 저절로 늘어난 일은 없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실제로 개수를 사서 채워가지고 문턱을 넘어왔다는 뜻이겠죠. 그것도 다들 던지고 있다는 석 달 사이에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명단은 뭘까요? 이건 훨씬 더 무거운 소리에 적혀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억이 넘는 상장 주식과 상품을 굴리는 기관이라면 예외 없이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자기가 뭘 몇 주나 들고 있는지 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서의 양식 번호가 13F고요. 제출되는 순간 누구나 인터넷에서 공짜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큰돈의 지갑 속이 석 달에 한 번씩 강제로 공개되는 제도인 셈인 건데, 그리고 그 2분기 서류의 마감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전 세계 기관들의 서류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번에 도착한 서류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몬트리올 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17년에 세워진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고요. 자산으로 따지면 캐나다에서 서너 번째로 큰 대형 은행입니다. 이번에 이 은행이 낸 13F에서는 보유 종목이 14,200개고 또 신고된 미국 상장 증권만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번 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그 목록 안에 XRP 관련된 상품이 두 줄로 있습니다. 렉스 오스프리 XRP ETF 323주,
그리고 프로시어스 XRP ETF 20주. ETF는 코인을 지갑에 직접 담는 대신에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둔 상장 상품을 뜻하는데요. 그럼 이 두 줄이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계산을 드려보자면은 렉스 오스프리 XRP ETF는 요즘 한 주에 13,000원이 안 됩니다. 323주면은 대략 400만 원 규모죠. 여기서 프로시어스 쪽 20주까지 더하더라도 두 주를 합쳐가지고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00조 원이 넘는 서류 속에 500만 원. 은행 입장에서는 있는 줄도 모를 만한 크기의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은행이 왜 샀는지는 서류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아요. 자기 돈으로 산 건지, 고객 계좌를 대신 굴러다가 담긴 건지, 거래를 이어주는 과정에서 잠깐 쥔 물량인 건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시장이 이 두 가지 줄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시장의 돈의 크기가 아니라 문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만한 은행들은 한 줄을 담아도 아무렇게나 담지 못합니다. 내부 규정, 승인 절차, 보관, 회계 처리까지 그 상품이 은행의 체계 안에서 다뤄질 수 있어야지만 서류에 한 줄이 찍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500만 원은 베팅의 크기가 아니라 XRP라는 자산이 209년 된 은행의 서류 체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 사실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죠. 한 것도 아니고 이 은행 자신의 전례가 있습니다. 재작년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처음 나왔을 때 몬트리올 은행의 13F에서도 비트코인 상품이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그때도 시작은 조용했었죠. 근데 이듬해 초 공시에서는 보유가 약 2,100억 정도 규모로 불어나 있었고 대부분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처음에는 목록 구석에 작은 줄이었다가 몇 분기 만에 금액의 자릿수가 바뀐 건데요. 그리고 XRP 쪽 명단도 이번이 첫 번째 줄이 아닙니다. 지난 5월달 시즌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XRP ETF 두 줄 합쳐서 2,200만 원 정도 규모를 신고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캐나다 6위 내셔널은행도 XRP ETF 몇백만 원 규모를 목록에 올렸습니다. 하나같이 부스러기 같은 금액이고요. 근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명단에 이름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 이야기를 하나 얹어드려보자면은 시코델릭이라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망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시장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변동성이 말라붙은 지루한 행보가 길어질수록 그 끝은 언제나 큰 움직임이었다. 다들 4분기 저점을 기다리면서 지쳐가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움직일 거고 그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 다만 정직하게 덧붙여드리자면요. 이 전망의 주어는 비트코인이지 XRP는 아니고요. 지금 본인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 쪽에 실제 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아래에 쌓인 숏 물량들에 대해서 한번 쓸어내고 나서 위로 간다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에서 가져갈 건 방향성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 지루함은 공짜가 아니라는 관찰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다음 움직임의 폭이 점점 더 커져 왔었다라는 거죠. 이 가로축은 지난 석 달입니다. 그리고 선 하나는 가격입니다. 2,000원 안팎에서 1,400원대 초반까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하락하면서 내려갑니다. 그 위에 선을 하나 더 그어요. 100만 개의 지갑을 씁니다. 2006에서 2038로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두 선은 기울기가 반대라서 한 장의 그림에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 끝, 어제 자리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209년 된 은행의 서류에 XRP 두 줄이 올라온 날이죠.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께서 바라보는 자리는 이 그림 안이 아니에요. 그림 밖의 오른쪽,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4분기의 빈칸입니다. 거기서 싸게 죽겠다고 기다리는 동안 명단이 움직인 건 이미 지나온 왼쪽 석 달이었었죠. 기다리는 쪽과 채우는 쪽, 이 시계가 지금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 눈에 이 석 달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던지는 손은 차트에 보이겠지만 받는 손은 명단에만 보여요. 개수 문턱을 새로 넘은 지갑이 32개라는 거는 이 하락 구간에서 물량을 계획적으로 받아간 쪽이 있었다는 정황들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 서류의 두 줄은 금액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읽힙니다. 어제까지는 XRP ETF를 든 은행이 몇 곳인지 셀 이유조차 없었지만요. 이제부터는 분기마다 이 숫자를 셀 수 있게 됐습니다. 0과 1의 차이는 1과 100의 차이보다 커요. 세 번째로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은행이 비트코인에서 밟았던 계단, 첫 번째 시즌은 구석의 작은 줄이었다가 또 다음 시즌들의 자릿수가 바뀌던 그 순서를 XRP에서도 밟는다는 보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우는 길은 이거예요. 이번 시즌을 출발점으로서 XRP ETF를 신고하는 기관의 명단이 분기마다 조금씩 길어지는 그림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지난 5월달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번 주 내셔널은행과 몬트리올 은행까지도 최근 두 시즌 사이에 이름이 잇따라 추가되는 중이죠. 두 번째로 몬트리올 은행 자신이 비트코인 ETF에서 소액으로 첫 번째 등장하고 나서 이 보유를 크게 불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13F는 의무 신고라서 숨길 수가 없죠. 늘면 는다고 찍히고 줄면 준다고 찍히니 다음 시즌 서류가 그대로 채점표가 되는 겁니다. 지난 석 달 동안 XRP 값은 29% 깎였지만요. 100만 개 이상 고래지갑 명단은 2006에서 2038로 길어졌습니다. 같은 석 달의 끝에서 209년 된 캐나다 은행이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XRP 두 줄을 감독 당국 서류에 올렸는데 서류에 오르려면 돈보다 먼저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값이 깎이는 석 달 동안 명단들은 길어지고 있었다. 이 문장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몫으로 두고 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행 서류에 찍힌 500만 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의미 없는 부스러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문이 열렸다는 도장으로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이번에 13F 마감이 지나가지고 XRP ETF를 신고한 기관들이 모두 몇 곳으로 집계되는지 그 숫자를 들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놓고요.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